지금 이 장면은 영국 왕실 중에서 찰스 왕세자의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찍은 가족 사진으로 보입니다. 영국 왕실의 지금 주요 멤버들이 여왕을 중심으로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 권위 있는 그런 세계들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국 왕실하면 전 세계에 여전히 그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유지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입헌군주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국가 속에서도 굉장히 존중받는 왕실이 영국 왕실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왕실 규범으로는 모범적인 그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뭐 여전히 문제는 많이 제기되지만 이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왕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로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좀 색다른 곳으로 또 한번 대화의 무대를 옮겨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로 보이세요? 여기가 동토의 땅,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북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풍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좁은 계곡, 협곡이 보이고요. 그게 이제 강이 있는데요. 수심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1km가 됩니다. 넘기도 합니다. 2km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좁고 깊은 가파른 협곡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피오르드 또는 피오르라고 하는 지형이 이쪽 지역의 특유의 모습입니다. 다른 장면을 한번 더 보실 텐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아주 좁은 그리고 깊은 계곡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여기가 바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자리한 그쪽 지역의 풍경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배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쪽 지역에 1000년도 더 전에 한 8세기경쯤에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쯤 되나요? 이런 배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작된 배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롱십, 긴 배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 배를 몰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야만인 바이킹입니다. 예, 이 배의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는데요. 중간에는 돛이 있어서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좁고 긴데 양쪽에는 노군이라고 하죠. 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아니, 이렇게 좁고 긴 배가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규칙을 잘 따르는 그런 그 노군들을 이용해서 리더의 말을 잘 따르면서 이들이 해양술을 익혀 나갔고요. 그 해양술이 거의 완성됐을 때가 한 8세기경쯤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8세기부터 이 바이킹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점차 유럽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문물 교역을 하는 장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차 뭐로 바뀌어요? 해적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 야만의 이야기들이 8세기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8세기, 특히 8세기 후반 793년 이때쯤 되면 지금 이 배를 타고요. 대략 적으면 50명, 많으면 100명 정도 되는 그 선원들을 이용해서 무리를 지어서 남하하면서 전 유럽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럽은 바이킹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예, 이 배는 그냥 나무로 만든 배이죠. 나무로 만든 배인데 여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보시면 나무 널판지가 서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죠.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도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하면 나무들이 좋아서 가구 회사들이
있죠. 뭐 그런 가구 회사들도 지금도 있을 만큼 나무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고요. 이들이 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아까 그 좁고 긴 배지만 큰 바다를 나가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들은 뭐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식들을 보시는데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굉장히 얼기설기해서 정교하게 집어넣는 이런 미술품도 제작할 줄 알았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이 배를 몰고 793년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에 있는 중부에 있는 섬에 있는 수도원을 공격을 합니다. 린디스판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왜 수도원을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원은 그 당시에는 그 일종의 수도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미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귀금속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무방비였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은 어차피 그리스도교 신앙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에 있는 섬에 고립돼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급습을 하고요. 이 기록이 아마 첫 번째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이후 300년, 길게 보면 400년 정도를 이 바이킹은 전 유럽을,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지중해까지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이 바이킹 하면 도끼 들고 뿔난 투구를 쓰는 이 야만 민족인데요. 이 민족들이 아까 같은 배를 타고 전 유럽의 해변가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배를 보셨지만 이게 좁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물이 없을 때는 배를 들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전투에 능했던 그 민족이 바로 바이킹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자기의 추운 땅을 벗어나서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교역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전 유럽을 노략질을 하면서 공포로 몰아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은 이 바이킹이 살던 스타브라는 전통의 양식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스타브 처치, 스타브 교회 이렇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목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과 같은 집을 짓습니다. 한옥하고 약간 비슷해요. 못을 쓰지 않아 갖고 그야말로 나무가 서로 물려 갖고 유지되게 만든 그런 집입니다. 세월이 가고 날씨가 변해도 틀이 유지될 수 있게 아마 설계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붕이 어때세요? 굉장히 가파르죠.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심지어는 기름 코팅 잘 이렇게 코팅이 돼서 비바람에 아주 잘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집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지금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200여 채가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눈이 내린 풍경으로 놓고 보면 더 아름다움이 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목조 기술, 그리고 배도 만들고 뭘도 짓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교회나 성당도 짓는 이 사람들이 유럽의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드러낸 게 8세기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점차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 중에서 미 대륙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구죠? 콜럼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 북유럽의 신화를 보게 되면 이 바이킹들이 먼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이슬란드도 발견하고 그린란드도 발견한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들이 기록에 의하면 포도나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빈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더 넘어서 이 대륙까지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또 얼마나 모험이 강했냐면요. 러시아 쪽으로도 들어갔어요. 그 지금 키예프 이쪽도 강을 따라 건너갔고요. 러시아의 그 어원이 되는 것도
일부 주장에 의하면 바이킹족들의 이름이 루스라는 족들이 만든 국가라는 설도 있을 만큼 러시아에 대한 변화도 가져온 것도 이 바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더 또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들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지중해까지도 제패를 하게 됩니다.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에 이들의 왕국이 후세에 또 생기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십자군 원정에도 앞장을 쓰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잔잔할 것 같고 변함이 없는 중세 역사에 활력과 모험을 집어든 사람들이 이 바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미술에서도 아까 같은 초기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목조 기술을 보여주지만 후세에는 돌을 다루게 되면서 로마네스크, 그 한 발 더 나가서 고딕 양식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함이 없고 약간 지루하게도 보일 수 있는 중세 미술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 방법은 바이킹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바이킹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신다면 유럽의 역사, 특히 중세 역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는 바이킹들이 만든 일종의 그들의 식민지와 영역이에요. 영국, 프랑스 북부에 우리가 이들이 자리한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노르만, 북쪽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실제로 프랑스에 정착을 해서 노르망디라는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죠. 여기 어디입니까? 예,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서울로 치면 여의도 같은 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프랑스 파리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떼라고 부르는 이 섬인데요. 노트르담 성당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 유럽 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또 하나의 로마라고 할 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도시, 바로 이 파리가 바이킹의 먹잇감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강의 이름이 뭐죠? 세느강이죠. 이들이 세느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파리까지 가서 이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도 그려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9세기서부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까 같은 배를 타고 적게는 7,000명, 많으면 몇만 명 이상이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프랑스 왕이 이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엄청난 전리금, 돈을 줘서 물러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수모를 받게 되는 게 이 바이킹 침략에 의해서 그런 수모의 역사가 프랑스에 벌어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와요. 해적대들이 그냥 해변만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같은 그 무시무시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파리까지 그야말로 노략질과 공포의 시간을 주고 가는 겁니다. 1년, 2년씩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가 내놓은 해결은 뭘까요? 타협안을 찾습니다.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땅을 뚝 잘라서 줘요. 세느강 하류,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파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관문을, 그 땅을 바이킹 중에서 가장 힘센 민족이라고 하는 족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조각상은 이 당시 그 바이킹을 이끌던 중요한 전사 무르이겠죠. 이름이 롤로라고 하는데요. 이 롤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에게 일종의 협약을 맺는 것이죠. 프랑스 왕은 두 가지 조건을 줍니다. 더 이상 프랑스를 공격하지 말고 내가 아예 땅을 줄게. 여기서 너 정착하고 살아. 조건은 나의 신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신앙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사는 땅, 노르망디, 노르만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바이킹들이 뭐로 변신한 거죠? 노르망디에 와서 프랑스 문화와 결합해서 프랑스 기사, 제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뭐로 변신한 거예요? 노르만족,
그야말로 이 롤로는 듀크 오브 노르망디라고 해서 노르망디 공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노르망디 공작이 다스리던 땅들이 보이고요. 세느강 하류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지역들을 이 사람이 지금 지배하게 되고요. 물론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전쟁 역사,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휴대폰에 블루투스 기능 있죠? 예. 이게 바이킹 야만족 이름이에요. 블루투스, 이거 영어 같죠? 예, 영어 맞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번역을 하면 푸른 이빨입니다. 여러분 푸른 이빨 너무 기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푸른 이빨이 뭘까요? 예, 일설에 의하면 푸른색 치즈를 많이 먹은 이빨이다, 아니면 충치가 새낀 이빨이다, 아니면 시커먼 이빨이다를 불렀던 별칭인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이킹 야만족의 부족 입장 이름입니다. 이 블루투스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합작 회사거든요. 그때 이걸 개발했던 개발팀 팀장이 바이킹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바이킹 부족 족장의 이름 블루투스를 가져와서 이 뭐죠? 근거리 통신 이 개발품에다가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마크 있죠, 여러분? 블루투스 마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썼던 바이킹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표시입니다.